반갑습니다. 오늘 바쁜 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깊은 산골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이 정말 보람되고 우리 약사님들의 인생에 어떤 연구에 또 앞으로 임상에 큰 획을 긋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0월 26일은 지금까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현대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런 만성 난치성 질환들을 격파하는, 무찌르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개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개요가 우리 약사님들은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고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강하시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제 강의 한 50분 동안에 다 이해를 하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5년간은 약국에서 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의약분업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저희 이제 의료보험 등록된 환자 수만 뭐 거의 굉장히 많은 환자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약사로서 큰 보람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때 조제와 투약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저 미래를 약사로서 어떤 큰 꿈을 그리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양약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약은 사실은 이제 약은 어떤 거냐. 저는 이제 그 중간에 한약도 좀 공부를 해서 한방과 양약을 좀 병용을 하는 방법도 썼고, 그 당시에 온누리라는 그 건강기능식품 체인이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됐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체인에도 들어서 그때 이제 박영순 그 회장님으로부터 좀 강의도 듣고 세 가지 공부를 병용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런 도중에 이제 의약분업이 이렇게 돼서 저는 이제 그쪽 그 약국을 그때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쪽 천연물 쪽에 연구 개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제 친구가 한 17년 넘게 의학 담당 기자를 한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약사 출신인데, 처음에는 저를 이해를 못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저의 절실한 추종자가 됐습니다. 17년 동안 의학 담당 기자를 하면서 수천 개의 그 의약품 취재를 이렇게 갖고 수천 명의 의사와 수백 개의 종합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느낀 점은 약으로서는 안 된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나도 한 20년 넘게 그 약을 다뤘지만 약으로서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제가 설명을 이렇게 쭉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기자였으니까요. 고참 기자였는데, 그렇다면 약이 다 없어져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정도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은 어떤 순간에 꼭 필요한 대중요법제로서 의미가 있지만, 특히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중요법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 자체가 이제 연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그 독소로서의 어떤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 우리가 아주 가까운 예로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스타틴이라는 약을 쓰게 되면 간에 그 콜레스테롤 합성을 하는 효소를 이렇게 억제하는데, 이 약을 개발한 사람들은 그 효소가 간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이 효소와 비슷한 요소들이 우리 몸에 되게 많습니다. 효소가 그 1요소 1반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스타틴이 이게 반응하는 효소는 우리 몸에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지각 능력이라든지 기억력 같은 게 손상이 많이 오고요.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뇌경색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금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간에 이제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췌장에 인슐린 생성 세포인 베타 세포에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스타틴의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심장의 그 박동을 조절하는 그 효소를 억제하는, 그래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스타틴은 판매 중지가 됐던 약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판매 중지가 된 적이 없이 계속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스타틴에 의해서 심장병이나 다른 질병으로 문제가 된 약화 사고가 난 경우가 되게 많을 거지만, 그걸 밝혀내는 어떤 책임이 일반 소비자한테, 환자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운데요. 제가 아는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은 약값이 거의 10배 정도 비쌉니다. 여기 우리 MRI 한번 찍으려면 500만 원 정도 드려야 되는데 엄청 비쌉니다. 왜 비싸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관련된 변호사 쪽에 한 10,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 받는 돈의 50%가 다 그 재판 디펜스 비용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까지 안 갔지만, 앞으로 이런 대증요법에 대한 관련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약사님들이 이런 영양요법을 공부를 해서, 아까도 이제 잠깐 TV에 소개가 됐지만, 신영일의 비즈니스 소개가 됐지만, 이제 주역이 되셔야 된다.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이 만성질환에 대한 베스트 솔루션을 약사님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셀메이드라는 브랜드를 이제 저희들이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OCNT는 also라는 그 바로잡다라는 접두사와 셀룰러, 세포, 뉴트리션 세라피, 세포 영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를 바로잡는, 우리는 세상을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과학자들이 너무 복잡함을 추구하면 진정한 원리를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단순함은 굉장히 어떤 지식이 짧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단순함에서 상당히 많은 진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질병이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 몸은 세포 하나에서 출발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뇌, 눈, 심장, 간, 콩팥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세포고 스위치만 켜져 있는 상태죠. 예를 들어서 제 피부 세포를 띄우다가 피부 세포 스위치를 끄고 간 세포가 켜져 있는 스위치를 딱 켜면 간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는 그런 가변성을 다 가지고 있는 세포고요. 세포가 같다는 얘기는 조직이 다 같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조직이 같다는 얘기는 우리 조직은 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호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몸이 한쪽이 고장나면 한쪽에서 꼬다가 메꾸기도 하고, 옆에 있는 애들도 많이 힘들어하면 이제 혈액에서 또 보충받기도 하고, 혈액이 힘들면 골수에서 보충받기도 합니다. 뇌세포가 만약에 고장이 나는데 이런 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뇌세포가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호밍을, 즉 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세포의 미세 환경을 만드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야생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가 pH도 7.45가 딱 맞춰져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활성산소 수치도 1에서 2 정도가 딱 나와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칼슘의 농도, 마그네슘 농도, 이런 많은 미세한 이런 세포 미세 환경의 조건들이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약물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고 세포는 계속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뇌, 간, 뭐 신장, 폐, 난소, 뭐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보고 있지만 이런 세포 교정학에서는 다 거의 똑같이 본다. 그래서 유전자와 세포막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핵심으로 잡는 부분은 핵의 그 유전자, 특히 후성 유전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막의 산화 상태, 이게 이제 두 가지 핵심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와 세포막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체인지 하려면 그냥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매크로 뉴트리언트, 즉 이제 우리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세 가지를 먹어가지고는 이런 유전자와 세포막을 단순히 교체할 수가 없다. 이제 여기에 필요한 생리 활성형 영양소를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약국에서 또는 기능의학을 하시는 의사와 또 어떤 요양병원 뭐 여러 곳에서 지금 이런 그 식물 영양소를 쓰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이오 어빌레빌리티,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이죠. 저도 사실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동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동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대표를 맡다 보니까 약동학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약동학을 봤는데 실제 은행잎, 뭐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은행잎에 들은 긴코플라본, 밀크시슬에 들어와 있는 실리마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위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수치로 나타나는 것상 한 10분 만에 다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한두 시간 내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분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천연이기 때문에 이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합성은 잘 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감기가 이제 분해되는 속도인데, 우리가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뭐 8시간이다, 뭐 6시간 나오는데, 이런 천연물 같은 한두 시간 만에 다 분해가 돼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한약을 먹어도 실제 그 효과는 한두 시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연장시키는 방법이 뭐냐. 합성을 가야 되는데 합성 가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걸 연장시키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이제 카톨릭대 그 나공 교수님하고 개발을 했어요. 사실은 나공 교수님은 그 약사는 아닙니다. 화학자인데, 이분은 원래 이제 항암 쪽에 스텐트 쪽에 그 소재를, 나노 소재를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저랑 만나게 된 것은 이분이 클로로필을 이용해서, 클로린이라는 게 있어요. 클로린. 활성형 클로로필인데 이것을 딱 이렇게 암세포에다가 딱 넣고 이제 적외선이나 이런 그 햇빛이나 적외선 이런 걸 쬐면은 암세포가 타서 죽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상세포도 화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암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 클로플렉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클로플렉스를 몽땅 먹고 햇빛을 받으면 암이 타서 죽습니다. 그런 원리로 의하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클로로필, 엽록소는 아주 강력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발열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암세포는 한 40도만 넣어도 죽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 부작용도 없고, 한번 나중에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빨리 분해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걸 연장을 시키죠. 방법이 뭐냐. 근데 이제 연장을 시키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 들어보셨죠? 이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합체예요. 공유결합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 또 우리 몸에서 분해도 잘 안 돼요. 그것은 거의 효소 차원에서 분해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효소가 많이 또 소비가 되고 부작용도 많아요. 근데 이온 결합은 그렇지 않아요. 이온 결합은 어떤 조건만 맞으면 이게 서로 헤어지고 또
작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쪽 식물계에 존재하는 이건 뭐 좀 약간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과학적이면서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양이온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럴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열매가 있다 그럼 열매는 양이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에서 나오는 성분들은 대부분 양이온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시아니딘은 양이온이겠어요, 음이온이겠어요?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얘를 안정시키려면 음이온을 붙여야 되는데 음이온은 또 어디에 많은 것 같더니 바다에 많아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그런 해조류 중에 다시마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저게 뭐 약이 되겠어? 하는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물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 후코이단, 알긴산, 뭐 약국에서 이제 많이 취급하시는 게비스콘이라는 약에 원래 그 알긴산 다시마에서 나오는 성분입니다. 천연 성분인데 그게 마이너스예요. 음전할 때요. 그래서 이것을 붙여봤더니 아주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잘 맞고 적당히 있다가 우리 몸에서 한 6시간 뒤에 빠이빠이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데미지 없이 이런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건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활성을 이렇게 들어가서 생분해가 되는 걸 막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누리에서 그때 공부할 때, 필수 지방산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독약품에 그 감마리놀렌산, EPO, 네,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봤는데, 그때는 96년도, 7년도 되는 무렵인데, 이게 아토피에 좋다는 거예요. EPO가 감마리놀렌산. 그래서 이제 쫙 봤더니 그때 지금처럼 뭐 네이버가 있기를 해고 사실은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책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제가 좀 그때 공부를 한 바로는 이 감마리놀렌산이 몸에 들어가면 프로스타글란딘 2로 이 원으로 이렇게 돼서 그 프로스타글란딘 이 원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킨다. 염증 반응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아토피에 좋다. 그래서 그걸 썼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독약품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먹어야 된대. 그래서 많이 먹였는데도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 티모모들린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 면역 그 돼지 흉선 중국에서 다 대부분 수입을 했는데 티모모들린이라는 그런 펩타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그 흉선 펩타이드를 가지고 이제 티모모들린이라는 그때 이제 제가 그것을 상당히 많이 취급을 했었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 안 거예요. 왜 효과가, 달맞이 기름이 원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 산화됐기 때문이죠. 지금 제약사에서 쓰는 또 아주 유명한 이 건기식 회사에 나오는 모든 필수지방산. 여기서 필수지방산 공부를 좀 이제 안 하신 우리 약사님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필수지방산은 오메가3와 6를 필수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수지방산이 우리가 지금 시중에 있는 콩기름, 뭐 포도씨기름, 달맞이, 아마인, 다 해바라기유, 다 참기름, 다 필수지방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산화가 돼버리면 골치 아파요. 이 산화가 딱 일어나면은 이 세포막이 어떻게 되냐면 산화된 세포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죠. 저도 사실 이걸 알기까지는 10년이 넘어가야 알 수 있었으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기름은 이 석유라는 기름은 에너지를 주잖아요. 우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한테 컨비니언스, 편의성을 주는 기름이지만 우리가 먹는 기름은 세포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가 암에 안 걸리게 하고 염증에 안 걸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필수 지방산에 이런 산화나 변성이 없는 이런 순수한 필수 지방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필수 지방산을 산화 안 되고 변성이 안 된 필수 지방산을 우리가 노유파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에 다니는 제 후배가 아니 냉합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냉합착. 아 그건 어때요? 냉합착이라고 다 뭐 독일에서 영국에서 거기 달맞이 막 해가지고 다 광고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냉압착이라는 것은 열을 가하지 않고 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을 갖다가 만약 볶았다면 볶은 실을 열로 볶은 실을 냉압착을 했다면 그 기름은 산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니 당연히 됐죠. 원료가 산화됐는데 냉압착을 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실을 볶지 않으면 기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을 볶고 우리는 실을 안 볶고 냉압착한다는데도 실제 냉압착을 할 때 스크류 콜드 프레싱 저기 이제 스크류 방식으로 콜드 프레싱을 99%, 99.9%가 하기 때문에 스크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내부 열이 100도까지 올라옵니다. 이 압착이 되면서 근데 기름은 유감스럽게도 25도만 넘어가면 과산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좋은 기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가요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감마 리놀렌산이나 알파 리놀렌산을 어느 정도 먹어야지 필수 지방산을 어느 정도 먹어야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만들 수 있고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 수 있느냐? 사실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8,000ml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 정도 돼야 체질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들어가줘야 슈퍼진으로 작용을 합니다. 슈퍼진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물질을 슈퍼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유전자라고 하죠. 초유전자. 이 초유전자 이론은 요즘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도 초유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 20분 정도 쬐는 것도 우리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유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용을 해야 되냐? 한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렇게 복용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이렇게 만족한 영양소를 또는 이런 공부가 된 이런 상태에서 투약을 했을 때만 우리가 곰이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단군 신화에서 보면 곰과 호랑이가 들어갔는데 곰만 사람이 돼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곰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후성 유전 이론이에요. 곰이 석 달 동안 무엇만 먹었죠?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인데 마늘하고 쑥은 이 보니까 아주 후성 유전 물질이 많아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고 또 어마어마하게 먹었을 거라고 봐요. 조금 먹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빛을 보지 말라고 그랬다. 산화되지 않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 약사님들도 사실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100일 동안 100일 기도를 했을 때 우리 몸의 초유전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100일 동안만큼은 환자들과 아주 밀착해서 같이 호흡하면서 이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교수님께서 얼서를 항상 줘요. 얼서. once 얼서, always 얼서. 그래서 저처럼 꿈이 많은 약학도에게 꿈을 깨버리는 꿈을 짓밟아버리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얼서는 영원한 얼서라는 거죠.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벌써 한 30년
전에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아마 의학도 약학도들 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얼서약을 먹게 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약 자체가 안티 유전자로 가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염증 세포를 그대로 놔두면 염증 세포가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염증 세포는 죄송합니다. 염증 세포는 계속 염증 세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염증 세포의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면 계속 염증 세포가 나오는 거. 이게 오래되면 이제 만성되고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정상 세포는 계속 정상 세포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OCNT를 통해서 염증 세포를 이렇게 정상 세포로 만들면 이 정상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4개월 정도면 정상 세포의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유궤양 보통 4개월이면 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회복될 수 있어요. 여기에 조건은 뭐냐? PPI를 안 써야 됩니다. PPI를 쓰거나 이런 제산제를 쓰게 되면 우리 위는 다 이제 모든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의 부작용이 이제 말하자면 가장 큰 부작용은 위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작용은 위하수, 세 번째는 이제 저산증으로 가죠. 이 저산증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성유전은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받는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또 내가 만들고 부모님으로부터 고혈압 유전자를 받았는데 나는 고혈압 유전자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못 없앤다고 본 거야. once, also, always, also 이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혈압과 관련된 유전자는 염기 서열의 문제가 아니고 후성 유전자, 그 언저리에 있다는 거죠. 염기 서열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염기의 형태가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아세틸레이션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mRNA라는 이런 그 마이크로 RNA의 발현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염기 서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자꾸 우리는 기형적으로 기형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염기 서열이 아닌 염기의 그 언저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양을 바꾸는 것은 뭘로 바꿀 수 있느냐? 먹는 걸로 바꿀 수 있다. 먹는 거. 네. 그래서 그 먹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전 물질을 후성 유전 물질을 에피제네틱 푸드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자손에게 유전되며 자손은 그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유전의 근원은 게놈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언저리에도 있다. 그 메커니즘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사실은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리무중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영양 상태는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메틸레이션 여기 메틸레이션, 히스톤 마디피케이션, 마이크로 RNA가 있는데 이게 이 세 가지가 후성 유전의 기초 이론입니다. 그래서 메틸레이션이 가장 유명한 이론이고요. 요거 이제 노화, 암, 신경질환, 대사성 질환, 비만 쪽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히스톤 마디피케이션은 이 대사성 질환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엽산을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잘못 먹으면 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엽산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엽산이라는 것은 메틸레이션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틸레이션이 너무 많이 되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메틸레이션이 될 수 있어요. 암을 억제하는 서프레서 유전자가 메틸레이션이 되면 암을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메틸레이션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제 질병이 악화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메틸레이션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는 천연 상태가 아닌 합성 물질을 먹게 되면 메틸레이션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엽산도 천연 엽산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활성형 엽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시나요? 활성형 엽산은 유감스럽게도 합성 엽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량 복용하는 경우에 암 유전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이제 막아서 암을 더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질병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건강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에피제네틱 푸드를 먹음으로써 질병의 행로를 바꿀 수 있다는 그림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새롭게 이번 강의 때부터 이제 한 페이지 넣어봤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이걸 몰랐을 때는 이걸 안 지가 저도 한 6년,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이렇게 병이 많을까?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코에서 시작될까? 입에서 시작될까? 귀에서 시작될까 했는데 실제 병은 거의 대부분의 병은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위. 그러니까 이 위가 위산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pH가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은 숟가락도 다 녹여버리는 아주 강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여기 위의 pH를 제 고객들로부터 재본 적이 있는데 다 3, 4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한국인의 대부분은 저산증 환자다. 특히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저산증에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과에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아침에 탁 구연산을 사과 하나를 먹게 되면은 위에 위산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위산이 많아야 세균도 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세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균도 다 살균이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갔을 때 삭혀줘야 되거든요. 확 식혜처럼 삭혀줘야지 소장으로 넘어갔을 때 판크레아틴 또는 이 간에서 담즙이 나와서 이것들을 이제 소화를 시키고 그럴 텐데 이게 이제 삭혀지지가 않으면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소화가 안 되는 일이죠. 소화가 안 되거니와 이제 산도가 너무 높다 보니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소장에서 이 병균 즉 병적인 미생물들이 번식이 하게 돼요. 엄청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그 세균총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들이 병균 이 미생물들이 품어대는 단백질들이 장 누수 이 장에 구멍 뚫린 곳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알러지와 또 자가면역 질환들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돼요. 그래서 실제 어디에서 출발하냐? 다 저산증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약사님들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약국에서 저산증만 딱 관리해줘도 굉장히 명약사가 될 수 있다. 명약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여드름, 그 다음에 이렇게 코가 빨가신 분들 있죠. 이 주사비라고 하죠. 이 주사비도 사실은 이 저산증만 해결해주면 깨끗이 나와요. 네. 코가 빨간 사람, 그 다음에 얼굴이 여드름도 빨갛잖아요. 어쨌든 빨간 것들은 다 이거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저산증과. 네. 그 다음에 손톱이 이렇게 잘 부러지고 약한 사람들도 저산증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도 더 100%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그다음에 대상포진, 빈혈, 뭐 당뇨, 간염, 천식, 유궤양, 위암, 연성 식도염, 소화불량, 가스팽만.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딱 야, 역류성 식도염에 PPI를 처방해주면 속이 편안했는데 유궤양에 이게 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 산은 부족한데 왜 속이 쓰리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 점막에 뮤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뮤신이 위를 보호해주는 단백질이에요. 다당체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위 세포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저산이 나오더라도 산이 적더라도 자극을 해서 위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을 안 나오게 만들어주면 몸의 밸런스 다 깨지는 거니까 이럴 때는 위 점막 보호제인 알긴산을 써주면서 위 산을 보충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이건 제가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예, 이걸 제가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저산증이 아니고 저산소증인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두 개를 페이지를 넣었는데 저산소증 하이폭시아, 예, 하이폭시아입니다. 여기 이제 하이드로클로로하이드리아가 아니라 하이폭시아인데 이 하이폭시아는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하이폭시아는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병은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산이 부족하거나 하나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둘 다 산이니까 외우기도 쉽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세포막이 산화되면요 저산소증이 와요. 그러니까 세포막의 산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산화된 기름을 먹거나 또 산화된 기름을 안 먹더라도 몸에 활성산소가 많거나 독소를 많이 섭취하거나 하게 되면 세포막이 산화와 변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세포막으로 산소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세포가 저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바로 염증 유전자 TNF 알파라든지 NF 카파비라는 아주 그 다음에 CRP라든지 COX2 이런 유전자들이 굉장히 발현이 심해집니다. 암 유전자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산소의 상태가 염증과 암의 유전자 발현을 촉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또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그 유전자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신하기 전에 바뀌는 게 아니고 임신을 했을 때도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지 피부 색깔조차도 모발 색깔조차 다 달라질 수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신 중 활성형 시아니딘, 활성형 오메가, 필수 미네랄, 비타민의 규칙적인 섭취는 태아의 거의 모든 유전자의 발현을 결정한다. 이게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논문을 보건데 요즘에 이제 정체성이 없는, 부족하거나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엄마가 먹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느 때 결정이 된 성 정체성이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음식에 관련된 시기가 6주예요, 6주. 그러니까 6주 내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6주 동안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남자아이가 나중에 태어날 때 음경이 안 보여요. 함몰되거나 아니면 잠재성 성 정체성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가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라든지 중학교 때 커밍아웃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 결정이 되냐? 6주에서 7주 사이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아이의 유전자가 결정되는 시기는 7주 이상이 아니라 6주에서 7주, 그러니까 2달 사이에 다 끝난다는 거죠. 이 2달 동안은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예, 모든 질병 발생의 메커니즘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이 이렇게 교감신경을 우시하게 만들고요. 아드레날린과 스테로이드 수치가 올라가면 혈관이 수축되고 우리 몸 백혈구인 과립구 수치가 올라가고 활성산소가 세포 조직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 혈류는 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병이 생기는 그 환경은 저산소와 저산증의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모든 세포 조직이 파괴되고 후성 유전자가 변이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염증과 암의 원인이 백혈구예요. 염증과 암의 원인이 백혈구도 아주 중요한 몫을 하고 있어요. 그 백혈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식세포, 하나는 림프구, 하나는 이제 과립구가 있는데, 대식세포는 이제 아주 큰 것들을 청소해주는 세포고, 림프구는 조금 큰 것들을, 매일 작은 것들을 해주는 거고, 과립구는 비교적 큰 것들을 하는데, 이 과립구는 세균을 잡아요. 과립구는 세균을 잡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확 받잖아요. 그러면 과립구 숫자가 확 늘어나요. 늘어나서 세균을, 우리 몸에 있는 아주 좋은 세균을 다 잡으러 다닙니다. 좋은 세균. 나쁜 세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는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균이 100조 마리나 있는데 그 100조 마리 되는 세균들을 다 잡으러 다녀요. 과잉진압이죠. 근데 어디에 세균들이 있느냐? 다 상피에 있어요. 상피에. 여기서 한번 쫙, 여기 상상을 직관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상피에 생기는 병이 뭐가 있습니까? 탁 떠오르는 게 상피암이잖아요. 그죠? 상피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암의 90% 이상이 상피암이잖아요. 뭐 유방암, 간암, 뭐 자궁암, 폐암, 다 상피암인데 왜 상피암이 생길까? 바로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이 과연 암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아니라는 거지. 세균은 가만히 있는데 이 과립구가 와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뭘로 때리느냐? 활성산소로 때립니다. 활성산소로 때리는데 그 활성산소가 일중항산소라는 활성산소인데 되게 화력이 세요. 근데 얘가 스마트하지를 못해. 딱 세균만 죽여야 되는데 그냥 대충 화염방사기 뿌리듯이 확 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정상 세포들이 다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데미지 입을 때 약하게 입으면 염증, 좀 세게 입으면 궤암, 더 세게 입으면 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밝혀진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무조건 림프구는 줄어들고 과립구는 엄청 늘어납니다. 그게 한 3대 7 정도에서 7대 3으로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나 몸이 막 성치 않죠. 막 뭐 뽀드락지 같은 것도 막 나고 막 올라옵니다. 이게 다 과립구들이 공격을 해서 염증을 만드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막 해서 병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에는 유전자가 만들어지죠. 그 유전자가 이제 염증 유전자, 암의 유전자가 만들어져서 이게 만성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약을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약은 그냥 뭐 증상만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원인이 뭐냐. 아까처럼 저산소와 저산증이기 때문에 산소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고 유산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기본적으로 해독이 돼야 되는 거죠. 해독이 되고 산소를 정상적이고 유산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과립구 대신에 림프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림프구는 이제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돼서 이 염증 반응,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성 질환이 제거됩니다. 기침, 콧물, 두통, 발열 이것들이 나타날 때는 이미 싸움이 끝날 무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미 싸움이
백혈구가 이제 딱 모집된 것은 일주일 전이고, 일주일 전부터 계속 싸우고, 지금은 이제 싸움의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그 화학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정리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우리가 느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배울 때 이게 뭐 2차 감염이라든지 이런 공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렇지 않더라. 제가 경험으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 싸움을 약 없이 이겨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후성 유전자가 이렇게 복구가 되고 정상으로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 구조와 기능 여기 보시면 세포는 핵,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으로 되어 있고요. 항산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D, CTS, GPX로 되어 있고요. 핵은 DNA와 히스톤, 미토콘드리아는 DNA로만 되어 있습니다. 히스톤은 DNA를 보호해주는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독소나 활성산소의 공격을 아주 잘 쉽게 받고 쉽게 파괴됩니다. 이 히스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체막은 이렇게 액티브 오메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산소,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셀 시그널링 말리큐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이 산화돼 버리면 세포 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다. 항산화 요소 시스템은 SOD, CTX, GPX 이 세 가지의 항산화 요소 3총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십 가지의 활성산소 중을 중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독 시스템은 활성산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중금속이라든지 우리가 방사능 물질, 그다음에 이제 그 석유 화학 유해 성분, 화학 유해 성분들을 중화시키고 배출시키는데요. 여기 1단계로서는 시토크롬피 450이라는 간에서 이루어지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포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시토크롬피 450에 관여되는 이런 그 물질들은 식물에 많이 있고요. 포화에 관여되는 물질은 광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독을 정확히 하고자 할 때는 파이토케미칼과 이제 미네랄을 같이 섭취를 해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아플렉스는 여기 액티브 시아니딘, 아까 활성형 나노 복합체로 만든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시아니딘을 아로니아라고 하는 야생의 아로니아에서 뽑는데 여기에 이제 알긴산과 후코이단, 히아룰론산, 카라긴산, 콘드로이친을 붙여서 활성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세포 신호 전달 분자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만났다 그러면 암세포의 성장은 억제하고, 정상세포를 만났다 그러면 정상세포의 성장은 촉진해주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약사님들께서 혹시 이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답토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적응수라는 건데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내려주고 낮은 사람은 올려주는 이 아답토제이인데, 이 아답토제이라는 것은 사실은 식물계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절 능력이 있는 뛰어난 조절자를 아답토제이라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아답토제는 시아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래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한 60만 명 정도 써봤는데요. 그 부작용 때문에 크게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다. 바로 그 이유가 그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간암, 대장암 세포에 이걸 딱 넣으면 24시간 만에 80%가 죽어요. 실제 죽습니다. 피부암 세포는 96%가 죽어요. 그래서 혹시 약국에서 임상적으로 피부암 치료 받으실 때 우리 그 시아플렉스를 그냥 물에 살짝 녹여가지고 발라주는 거 있죠? 발라줬을 때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96%가 죽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화학요법제 이상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 정상적인 대장암이나 간세포는 죽이질 않아요. 희한하죠. 바로 이게
이제 천연의 힘이에요. 천연 물질은 그런 조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고요. 예, 또 그런 물질들을 저희가 안정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유전자로 작용한다. 아까 슈퍼진이라고 했는데, 유전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 좋은 유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되지 않은 활성형 오메가 지방산을 우리가 이제 노유파라고 하는데요. 이거 세포막의 구성 물질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혈압, 혈당, 면역,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란딘 E1, E2, E3가 있는데 E2는 나쁘다, E1은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한국 사람들은 E2가 너무나 많이 만들어져요. E2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어요. 제가 암에 안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1대4 정도로 먹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1대20. 그러니까 즉 너무 곡류를 많이 먹어요. 곡류를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고기에도 이제 옥수수 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비율 때문에 이 비율이 1대4 미만으로만 떨어지면 혈압, 혈당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몸에 우리 약사님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몸에는 거의 이 비율이 1대12 평균 1대10이기 때문에 다 혈압이 조금씩 다 있고 혈당이 다 조금씩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파프렉스는 거꾸로 조성을 해놨어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6의 비율이 많으니까 여기 유파프렉스는 3의 비율을 4로 놓고 6 비율을 1로 놨습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플렉스는 유전자를 직접 만들어주는 성분, RNA, DNA, 그 다음에 히스톤 만들어주는데 유전자 옆에는 항상 엽록소가 있습니다. 엽록소는 유전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록소가 없으면 유전자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엽록소가 산소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뭐 보리 이파리, 예? 뭐 이렇게 우리 식물의 이파리들 있잖아요. 거기 엽록소가 많잖아요. 그 엽록소 많은데 보면 항상 핵산이 있어요. 핵산 옆에 엽록소도 있고 엽록소 옆에 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핵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클로로필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엽록소 DNA를 보호하기 위해서 엽록소가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그 단세포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핵산을 섭취하기 매우 힘듭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해봤을 때 특히 클로레라 같은 경우에는 먹게 되면 변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 클로레라 벽이 우리 몸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클로레라 벽을 완벽하게 깨주는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완벽하게 깼어요. 세포 벽을 깨가지고 세포에 깨면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온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제품화를 해서 클로플렉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클로플렉스를 먹게 되면 일반 클로레라나 일반 스피루나 먹는 거에 한 100배 정도의 생체 이용률이 100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클로레라를 먹었을 때 그는 1%밖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1%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배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증 질환은 이렇게 세포막이 산화가 된 걸 염증 질환이라고 합니다. 만성 염증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만성 염증은 미토콘드리아가 산화된 걸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 노로목시아는 산소 충분 상태를 노로목시아라고 하고 히폭시아는 산소가 없는 상태,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히폭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증, 만성 염증 다 히폭시아에서 일어난다. 자가 면역 질환은 이제 염증성 림프구 히폭시아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가면역 질환의 림프구도 거의 이렇게 산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림프구인데 핵이 림프구인데 이 핵이 빨갛게 됐다. 이러면 이것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성 림프구가 아니라 백혈병성 림프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핵이 돌연변이를 근데 그러면 백혈병이라는 건 왜 오느냐? 혈액 내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백혈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배아줄기, 우리 태아의 엄마의 배아줄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배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32기 상실배라고 하는데 상실이라는 게 이제 뽕나무 열매를 상실이라고 하거든요. 상실배가 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한 달 정도 걸리는 그 기간 내에 엄마의 세포의 엄마 자궁의 산소 상태는 정상 상태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즉 저산소 상태예요. 저산소 상태의 세포 분열이 무지하게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놨을까? 그건 이해가 가시죠? 왜 그러냐면 세포 수를 확 늘려야 되니까 그 상태가 저산소 상태가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미 다 커버린 상태에서 저산소 상태를 인지해서 마치 배아 상태인 것처럼 우리 세포가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격세 유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거꾸로 유전이 거꾸로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이거 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분화를 시키는 유전자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조직의 유전자는 분화 유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화되지 못하고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딱딱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산소를 인지하면 태아의 상실배 이전에 이 배아줄기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돌아가요. 그 머리를 쓰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산소 수준이 떨어지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세포 교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유형은 두 가지인데 이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림프구가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콜라겐이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거의 90%는 두 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을 콜라겐 디지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콜라겐이 원래는 트리플 헬릭스 구조로 이렇게 3중으로 꼬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사 풀리듯이 탁 풀리는 거예요. 새끼 풀리듯이 풀리면은 이게 이제 그때부터 염증,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이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유황입니다. 근데 그 유황이 부족해지면 이게 이제 콜라겐이 풀려버리죠. 이 콜라겐이 풀리는 병을 우리가 이제 콜라겐 디지즈라고 하고 약 5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데 원인 불명이 아니고 림프구 손상과 콜라겐 손상 두 가지로 오기 때문에 세포 교정으로는 사실은 가장 잘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너무 치료가 잘 돼서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95% 이상 잘 개선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게 문제가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은 뭐 산소 포화도가 65% 밑으로 떨어지면 아까처럼 배아줄기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암세포의 분열 유전자가 작동을 멈추게 된다. 정상세포의 분열 작동을 멈추고 분열 억제 유전자 작동을 멈추고 분열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65% 이 65%가 되게 중요한 65% 오토 바르부르그 박사가 처음으로 주장한 건데 실제 65%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 세포가 태아 세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태아의 배아줄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지만 안타깝게도 암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해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아직 병은 없는데 이럴 때는 시아플렉스로 이렇게 예방이 가능하고요.
염증 세포를 OCNT 할 때는 C와 유파와 TM이라는 트레이스 미네랄과 칼슘, 마그네슘, 매크로 미네랄 이것으로 우리가 염증 세포 교정이 가능하고요. 만성 염증은 이제 클로플렉스라는 아까 유전자 이제 원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라겐을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증 유발 기전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Stress and Xenobiotics Induced Hypoxia, 즉 이제 히폭시아를 스트레스와 이 제노바이오틱스라는 이 독성 물질에 의해서 유도된 이 저산소 상태가 NF-카파비라는 염증 물질이죠. 염증 이제 단백질 유전자와 TNF-알파라는 염증 유전자를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유전자를 증가시킨다. 사실은 TNF-알파, NF-카파비가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가동되기 위해서 애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원래는 한 100 정도가 정상인데 손상된 세포들이 20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20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니까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엠브렐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걸 TNF-알파 이니비터인데 아니 200이 나오니까 이걸 써가지고 무조건 줄여주자. 그거잖아요. 원인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원인은 뭐냐? 스트레스하고 제노바이오틱스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제노바이오틱스를 이것을 완벽하게 제거시키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한 4개월 정도만 계속 쓰게 되면 수치는 다 정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자꾸 엠브레를 쓰니까 수치가 100이 정상인데 5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수치가 정상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TNF-알파를 그대로 해석하면 종양 괴사인자예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예요. 종양이 이게 없으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상태를 유지해 종양이 안 커지는데 50으로 떨어지니까 종양이 다시 커지는 거 많이 커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류마티즘 치료를 하다가 암에 걸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기전이 나와 있어요.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이 ROS, 활성산소죠. 세포막을 산화시켜요. 그러면 이제 세포막이 산화되면 안에가 저산 상태가 되죠. 히폭시아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미토콘드리아가 ROS,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NF-카파비를 액티베이션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NF-카파비가 다시 TNF-알파를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TNF-알파를 만드는 것은 NF-카파비예요. NF-카파비를 만드는 것은 ROS,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치가 되겠죠. 그래서 OCNT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OCNT, Improve Rheumatism, Abolishing Hypoxia and ROS, Modulating Gene, Decreasing NF-kappa B and TNF-alp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되게 중요한 이론이죠. 어떻게 보면 히폭시아를 깨뜨리면서 류마티즘을 완치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메커니즘이고요. 이것들이 OCNT의 기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폭시아를 깨뜨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 새로운 유전자가 이제 정상 유전자로 바뀌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유전자도 다시 병적인 유전자로 돌아가는데 4개월 또 엉망으로 살면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틀을 잘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막 좋아졌다고 막 계속 엉터리로 살면 내성 생기듯이 계속 더 이제 4개월에서 됐는데 또 8개월 해야 되고 이런 게 벌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TNF-알파 인터로킨 6A에 50, 80, 90이 감소됐죠. 그래서 류마티즘, 루푸스, 크론병, 강성 척추염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다. 콕스트 유전자를 95% 감소시킨 걸로 봐서 실제 이제 약국에서 이제 엔사이드 쪽을 못 쓰는 환자들에게 시아플렉스를 써줬을 때 상당히 큰 유용한 점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엔사이드를 좀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95% 정도.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걸 연구했던
우리 연구진들도 지금 경희대학교 면역 연구팀에서 했는데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염증약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도 많아가지고 개발할게. 그래도 나중에 하자 그랬어. 암의 OCNT는 이제 시아플렉스 F, 하트베리 블랙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메드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투여가 돼서 정상을 노르목시아로 만들어준 거죠. 혈관을 보면 이제 혈관이 보통 상태는 4차선인데 스트레스와 독소가 들어오면 3차선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이제 만성염증 상태에서는 혈관이 더 좁아지고, 암의 경우에는 혈관이 완전히 좁아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저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히폭시아가 나타나는 거죠.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다. 이게 암은 어떤 환경이 만들어낸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꿔줘야지 그 뭐 수술을 해서 떼어낸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뭐 MD 앤더슨에서는 수술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방사선, 주로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항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수술을 하는데,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항암. 이거 떼어내봤자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CT는 0.1mm 이 정도를 CT로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알 수 없어요. 그 정도 크는데 100만 개의 암세포가 필요하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암 종자는 절대 현대 기계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술은 큰 근본적인 방법이 못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맥경화가 중요한데 이걸 유발하는 병을 한번 보시고요. 동맥경화를 제가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실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기전은 LDL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폼셀입니다. 폼셀. 거품세포라고 하는데, 이 폼셀을 직접 만드는 것은 LDL이 아니라 OXLDL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LDL이 이렇게 산화콜레스테롤로 OXLDL로 바뀌고 거품세포로 바뀌는데,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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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이 바로 네이티브 LDL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쪽에 그 생리학에서는 이제 네이티브 LDL이라는 것은 순수한 LDL이다. 원래 우리 갖고 있던 LDL이다. 그래서 병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LDL은 백혈구의 공격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니까. 백혈구는 우리 건 공격을 안 해요.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너무 이제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게 혈관 내피 세포들인데 혈관 내피를 바로바로 통과해요.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래서 이게 들어올 때는 혈액이 안 잡히잖아요. 혈관 안으로 들어오니까 혈중 콜레스테롤도 안 잡히죠. 얘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게 놀다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돼버려요. 산화가 되면 이렇게 그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방울로 바뀌죠.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방울이 바로 이게 산화된 LDL이에요. 이 산화된 LDL은 우리 몸의 백혈구가 이물질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잡아먹힌 거예요. 이 잡아먹는 세포를 우리가 매크로파지라고 하죠. 모노사이트, 당구라고 하는데, 이 매크로파지가 확 가서 잡아먹는데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다 보니까 얘가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가 부르고 거품처럼 만들었다 해서 거품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폼셀이라고 그래요. 이 폼셀이 계속해서 많아지면 동맥경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배부른 혈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노란색 세포들이 다 폼셀이에요. 그래서 거의 혈관 반을 폼셀로 이렇게 막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반은 빨갛게 막혀 있는 게 트롬보스 혈전입니다. 이 혈전은 적혈구와 혈소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 혈소판으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거품세포를 이렇게 보통 거품세포가 이렇게 생기면 우리 몸에 자연 정화 반응에 의해서 림프절로 가서 이렇게 자연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건강한 분들은 이 동맥경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혈관의 기능이 산화되거나 떨어지게 되면 거품세포가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이 거품세포를 림프절로 이렇게 옮기려면 시아, 유파, TM 칼마를 쓰면 한 4개월 정도면 이게 이제 거품세포가 림프절로 이동이 된다. 스타틴을 쓰면 어떻습니까?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틴을 쓰면 이동 자체 모든 세포의 어떤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동 능력이 많이 현저하게 저하돼요. 그래서 실제 그 혈관이 다시 복구되고 그 복구된 혈관의 힘에 의해서 이 거품세포가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가 거품세포가 림프절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은 이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혈관 줄기세포가 300%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맥경화 지표가 12가지 이상 개선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면역 항암 효과, 이게 아까 이제 물어보시기를 과연 이제 항암제를 같이 썼을 때 항암 효과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많이 했어요. 항암제를 같이 쓰니까 한 30% 정도 올라갑니다. 항암제 효과가. 그러니까 일반 항산화제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이 시아니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항산화제가 아니라 스마트,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아다토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항암제 병용 시 암 억제 효과가 30% 증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는 대장암, 폐암, 백혈병, 간암, 유방암, 피부암, 자궁경부암, 뇌종양 이것들의 세포 실험들을 다 마친 상태고요. 방사선 독성 20배, 그 다음에 중금속 유전자 보호작용 18배 이런 것도 다 지금 현재 항노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항동맥경화 효과, 그 다음에 간기능 개선 효과. 이거 이제 실리마린과 저희들이 이제 비교 실험을 해봤는데 실리마린보다 한 7배 정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고대하고 저희가 고대하고 경북대에서 한림대하고 이 세 군데에서 간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가 아마 내년쯤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실리마린이 가장 좋은 약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이만큼 좋을까 생각했는데 거의 한 7배 정도가 나왔고 실리마린은 저희가 해보니까 지방간 효과가 없어요. 요즘에 지방간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항지방간 효과가 없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지방 효과가 없고 우리 지금 시아니딘 같은 경우에는 300% 축적을 억제해 주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실제 시아 플렉스를 드시게 되면은 간세포 보호, 그다음에 지방간 항지방간 효과가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 나중에 뭐 허가가 돼서 제품이 나오든 지금은 이제 일반 식품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뭐 약사님들께서 이 물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보호 효과. 실제 시아프레스 A는 위보호 효과가 한 오메포라졸로 저희가 대조군 실험을 해봤는데요. 한 20배 정도 뛰어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PPI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떨어지거나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동일 용량으로 이제 환산을 해봤을 때 거의 20배까지 좋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당뇨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방사선 효과, 그다음에 불임 미수가가 있습니다. 불임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미수가. 저희가 이런 데이터는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불임의 원인과 미수가의 원인이 같아요. 그리고 불임의 원인과 미수가와 임신성 당뇨의 원인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수가를 낳았던 엄마, 그 다음에 불임 난임을 가지고 있는 엄마, 그 다음에
임신성 당뇨를 가지고 있는 엄마의 혈액 지표가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OXLDL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산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정상이 40에서 50인데요. 이분들은 다 90에서 10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를 복용하면 시아프렉스로 3개월 복용하면 다 40에서 5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임이나 미술가를 우리가 이제 그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콜린 에스터레이즈 억제 효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노인성 치매 같은 퇴행성 질병에 영향가 있다. 췌장염, 체중 조절 효과, 비만에 대한 효과. 네. 이것은 이제 그 루푸스 환자인데요. 루푸스 환자 3개월 먹고 완치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한 10년 정도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를 썼던 분인데 3개월 만에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 그다음에 이분도 이제 그 고향에서 화원을 유지하시는 분인데 이 주부습진으로 5년을 고생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3개월 만에 완치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된 혹이 열흘 만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고 야 우리 몸에 혹이 얼마나 많겠냐. 보이지 않는 혹 많잖아요. 보이지 않는 혹도 다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대장 용종 30개가 한 달 만에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30개가. 근데 이제 물론 용량도 차이도 있겠지만 이분은 근데 먹고 바르고 했어요. 먹고 바르고 하면 효과가 바깥에 있는 건 더 좋더라.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아산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기로 돼 있는데 원광대병원에서 내시경 결과예요. 근데 이건 원광대학교 좌측은 원광대학교고 우측은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아산병원에서 3주 만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수술하기로 왔는데 갑자기 이제 암이 안 보이니까 이제 놀란 거죠. 근데 뭘 먹었느냐? 사실 이제 OCNT를 한 거죠. 시아를 먹고 갔는데, 근데 이분은 되게 죽자살자로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표준 프로그램들을 먹은 게 아니고 나는 3주 동안 먹을 만큼만 먹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아프렉스 양으로 보면 한 3주 동안 한 6통, 7통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90% 정도 작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시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되신 분인데요. 유전자가 바뀌었죠. 니그로 유전자로 바뀌었는데 이 유전자가 확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었는데 이 8개월 만에 다시 유전자가 다시 교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원래 피부를 다 되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응용을 하시냐면 백반증 있잖아요. 알비노 증후군 같은 데도 똑같습니다. 알비노도 멜라닌 색소의 결핍, 이건 이제 멜라닌 색소 과다나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졌는데 세포 교정에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세포 교정에서 봤을 때는 멜라닌 색소 부족증이나 과다증이나 똑같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티눈, 그 다음에 사마귀, 뭐 농양, 아토피,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정맥류인데 정맥류도 사실은 이제 재발이 잘 되는 병이기도 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해지면 정맥류 수술을 하고 나서 뇌경색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정맥류 수술하는 걸 좀 권장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OCNT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한 달 만에 정맥류도 이렇게 좋아진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진행이 됐는데요. 제 두 번째로 하실 약사님께서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들여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역사적인 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약사님들이 이 OCNT라는 무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불치난치로 알려졌던 이런 만성질환들을 아주 훌륭하게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